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의 상승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영국에서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티키타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 한도를 제한하자. 개인도 2만 파운드, 기업은 1000만 파운드로 제한하자라고 했더니 영국의 상원 의원들은 이것을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뒷단에서는 거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친 스테이블 코인, 누구는 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이제 신구 세력 간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요, 기존의 전통 강자입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보수적이죠. 이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은 예금과 적금이 없으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예적금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은행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고요. 토큰화 예금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위, 특히 이제 프라이빗 체인, 폐쇄형 체인 만들어서 예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활을 건 게 토큰화 예금이에요. 예금을 그냥 우리는 이제 별 차이는 없는데 토큰화 예금을 통해서 전 세계 은행 간 연합체를 구성하든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어서 통제력을 잃지 않고자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친코인,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인 거래소도 있고요.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이제 자산 운용사들, 아니면 이제 최근에 신용카드사들도 조금 입장이 다 선회가 됐잖아요.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실사용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체인이 아니고 퍼블릭 체인이죠.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신구간의 대결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길까요? 그러니까 JP모건이 이깁니까? 아니면 블랙락이 이깁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분법에 빠지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아니요. 토큰화 예금도 있을 거예요. 프라이빗 체인도 남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할 거고요. 퍼블릭 체인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둘 다 공존할 것이다. 둘 다 필요해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을 주로 받는데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지만 100억을 찍어냈다고 시중에 100억만 돌아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은요, 돈을 값싸게 창조하는 역할을 해요. 이걸 신용이라고 하죠. 신용으로 돈과 담보 맡겨놓고 대출에 대출을 거듭해서 돈을 시중에 이제 많이 공급하는 유동성 제공의 역할을 실은 해요.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찍혀낸 돈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정말 몇 초 내에 정산이 되고 값싸게 편하게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필요하다. 다만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비트코인 이제 한 15년 정도 됐고 이더리움이 이제 막 10년이 넘었거든요. 초창기다 보니 교통 정리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법이 심지어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뒷단에서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보시면 하나씩 좀 더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냐? 중국의 최대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엔트그룹이라고. 여기에서 토큰화된 예금의 국가 간 이체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HSBC 글로벌 은행 있죠. 여기와 이제 스위프트망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 메시지의 표준인 ISO 2002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토큰화 예금이 나오면 누구라고요? 은행이죠. 은행들은 퍼블릭 체인 씁니까? 프라이빗 체인 씁니까? 프라이빗 체인 씁니다.
통제가 가능한 폐쇄형 체인. 그러면 지금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토크나 예금, 은행은 토크나 예금을 이제 발행해서 이걸 전 세계에 뭐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시킬 것이고요. 민간 기업들 있죠. 빅테크 아니면 이제 뭐 코인 거래소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국가에서 뭘 발행할 겁니까? CBDC 발행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누가 이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됐건 스테이블 코인이건 은행이건 국가가 지금 발행할 CBDC건 모두 ISO 2002라고 하는 국제 그냥 표준이에요. 이건 무조건 사용하는 메시지 표준. 그러니까 금융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포맷대로 보내야 돼요. 누구도 이걸 따라야 된다. 스위프트도 이 표준을 안 쓰면 이제는 퇴출돼요. 무조건 씁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찌됐건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디지털 초우량 담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그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프라망, 뭐 예전에 철도고 그게 인터넷이었다면 이 퍼블릭 체인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은행 뭐 주식을 사는 건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퍼블릭 체인들,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이더리움 레이어 2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히 시총 높은 거 위주로 선점을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트코인 매집 주소가 지난 10일 동안에 무려 7만 5천 개를 샀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12월 9일, 10일 4만 개를 추매했습니다. 현재 이 매집 주소들을 싹 다 합쳐보니까 비트코인을 31만 5천 개를 들고 있더라. 근데 이들이 이제 거래소는 제외, 채굴 회사들 제외, 스마트 컨트랙 주소도 다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누군지 지금 모릅니다. 신나게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샀는지는 내년 2월 중순에 누군지 밝혀질 겁니다.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은 DAT 기업들, 이제 코인 사서 잔뜩 비축해놔서 이제 주가가 1000%, 2000% 올해 한번 랠리가 한번 있었죠. 근데 DAT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죽상인 거죠. 지금 이제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DAT 기업, 뭐 비트코인을 샀든 이더리움을 샀든 솔라나를 샀든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안 팔고 버티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DAT 기업들은 지금 탐욕으로 인한, 그러니까 손실로 인해서 미실현 손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때는 이때다 하면서 더 싸게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이들은 신나게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대요. 채굴 회사가요, 그냥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획득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 겁니다. DAT 기업들이 올해 뭐 4분기에 지금 4만 개밖에 못 샀는데 지금 채굴 회사는 정신없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회.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좀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 멀리에 정말 터널의 끝이 저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다른 대체 자산과 동등한 위치에서 취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401k에 코인 포함시켜라.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SEC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행 규정이 지금 이게 언제적 규정이냐. 새로운 자산군을 아예 그냥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원천 차단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번에 트럼프 행정명령 내려서 401k 퇴직연금에 코인 집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코인 대체자산 투자가 안 됩니다. 코인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뭐 상하원, 여기에선 지금 하원 의원들의 로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하원 의원들은 로비를 받았으면 어디를 압박합니까? SEC를 압박하는 거예요. SEC에게 401k 퇴직연금 여기 코인 집어넣어달라. 계속 로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시장은 거의 뭐 고구마 팍팍한 거 한 10,000개 정도를 먹고 물 한 모금 안 마신 그런 격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조금 쉬어가는 코너인데요.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직장에서 부동산으로 조기에 은퇴에 성공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더라긴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2014년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 제가 뭐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 저보다 한참 선배셨어요. 이분이 서울의 마곡지구에 아파트를 7채를 분양가로 샀다 카더라,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 부동산 서울 경기 분위기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파트를 그때 사면요, 그냥 바보가 아니고요, 상바보였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쉽게 말하면 그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폭락론 시즌이에요. 부동산은 폭락한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우리의 그 롤 모델이 저기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부동산을 산다? 그럼 바보 중에 상바보다. 기억하시죠? 서울의 마곡에 있는 아파트들이 2013년부터 2014년 이제 분양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마곡이 미분양이 됐었죠. 뭐 사실 서울 마곡만 미분양은 아니었어요. 그때 왜 미분양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린 지금은 이제 지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또 하락장이 한창 그 정점에 달했을 때고요. 마곡이 지금이야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휘황찬란합니다. 그때는 논밭, 비닐하우스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의나루역, 마곡나루역입니까? 그 역 하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토박이들의 어떤 그 카더라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아파트가 대략 한 채당 한 5억 원 아니면 조금 넘었거든요. 현재 시세는 최소 지금 아파트 한 채 뭐 그냥 84 국평 기준 15억에서 20억을 호가합니다. 딱 봐도 3배에서 4배가 올랐죠. 이것을 7채를 샀으니 좀 회사 좀 먼저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할만하겠죠. 지금 한 번씩 가보시면 이제 뭐 LG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거기에 굉장히 그 본사나 혹은 제2의 본사를 많이 지어놨어요. 뭐 서울식물원이다, 뭐 쇼핑몰이다, 지하철이다,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그럼 이렇게 해봐야죠. 비닐하우스가 가득했던 논밭에서 어떤 사람은 11년 전이거든요. 마곡과 같은 그런 황무지에 7채를 풀매수를 했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엄청난 주변에 비웃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조롱하고 비웃고 장난 아니었겠죠. 근데 이것을 깔끔하게 무시를 할 뿐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재산을 영끌해서 올린을 한 거겠죠. 이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올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요? 엄청나게 주변에 호재가 뭔지 앞으로 들어올 게 뭔지 정부의 규제가 뭔지 정말 빠짐없이 빈틈없는 조사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마곡의 미래 가치를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기업이 들어온다 카더라. 근데 그건 다 가능성이지. 그걸 뭐 누가 그 100% 확신을 하겠습니까? 많이 공부를 했었고 믿음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셨던 거겠죠. 분명한 그 엄청난 공포가 있었겠지만 개의치 않았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곡 뭐 부동산을 사서 이제 파이어족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그 여쭤볼 거 아닙니까? 참 그 혼자만 그렇게 부자 되는 법 있냐고. 나 그 지금 뭐 사는데 하나 좀 알려줘. 지금이라 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18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당신만 부자 될 거야. 뭐 사면 돼? 어디 사면 돼? 뭐 사면 이거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저도 다 전에 들은 겁니다. 이분,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대신 이 ACY. 나는 이제 인천 송도 쪽에
또 이제 집을 산 것으로 그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를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잘 해주신 거겠죠. 이걸 들었던 지인분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뭐? 기껏 뭐 알려달랬더니 송도? 야, 송도 거기 안 돼. 뭐 GTX? 야, GTX 너 그거 가봤어? 야, 장난 아니야. 그 어느 세월에 그거 GTX? 에이, 진짜, 야, 너 진짜 좀 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사람들이요. 이걸 다 무시했어요. 근데 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카더라지만 송도의 아파트 또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시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후문이 들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가치에 집중을 하셨죠. 가격에 집중을 했을까요? 가격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쌀 때 그냥 거의 올린 한 거죠. 심지어 이것을 연속으로 몇 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남들이 모두 야 부동산 끝났어. 너 아직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부동산 우리 이제 인구 감소한다니까. 요때 헐값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싹쓸이 하셨던 거겠죠. 비법을 공유를 해줬고 소위 말해서 종목을 콕 집어줬는데도 지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동조화 현상을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조화는 뭐냐?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 말고 지금 여기 다 여긴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이거 쓰레기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죠. 제가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 현재 코인 시장과 2013년, 2014년에 서울 마곡 아파트 분양 시즌이 저는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럼 대출 받아요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개인적으로 대출은 비춥니다. 또 한 번의 어떤 이건 저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뭐 증거를 대라 증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그 코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요. 과거의 2018년 후반기, 2019년 초반기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현재 위치한 우리의 위치는 2018년 여기 12월 17일이라 적혀 있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이제는 뭐 턱도 없는 가격입니다. 357만 원으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360만 원을 기록했던 이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2018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흘러내렸어요. 1년 내내 흘러내렸는데 저기 11월, 12월에 여기에서 또 추가로 반토막이 또 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4개월을 빌빌거립니다. 이때가 정확히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이거 제가 이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기분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데요. 누군가 발로 계속 좀 고개만 들라치면 짓밟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좀 올라갈라 치면 밟고요. 올라갈라 치면 밟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비명 소리가 뭐 많이 줄긴 했어요. 요 느낌이 지금 요새 저는 듭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달 한 55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이제 6월까지 한 3달 만에 550만 원 했던 비트코인이 1684만 원, 한 3배 조금 넘게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상 폭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왜? 1년 내내 하락한 거 아닙니까? 2025년. 물론 24년도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24년이 차라리 낫지만 25년은 소위 말하는 폭등 구간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1년 내내 떨어졌는데 그냥 계속 빌빌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이제 2019년의 사례고 2026년에 어떻게 될지까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뭐 19년 1월 달에 제가 뭐 바닥에 근접해서 본격적으로 샀다. 잘한 거죠. 그러면 바로 해피엔딩, 뭐 해필리 에버 애프터가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9년 뭐 좋은 6월 말까지 해서 좋은 상승을 거뒀지만
2020년도 3월 달에 코땡땡 폭락으로 이때의 또 그 공포는 이거는 정말 스릴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코인 투자가 이제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밑장들이 계속 이렇게 그 없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수차례 겪으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는 마음을 비워야겠구나. 이건 내가 뭐 이렇게 뭐 마음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찌됐건 내년 언제 오르냐, 피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응축된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면 당연히 폭등은 더 무서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자연의 법칙이라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상원에서 다음 주에 CFTC, FDIC의 위원장 인준 투표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지명자들은 다 있고요. CFTC와 FDIC는 굉장히 그 코인 관련된 감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규제 기관입니다. FDIC는 그 연방 그 예금 보험 공사고요. CFTC는 아시죠? 지금 아직 그 위원장조차도 임명이 안 된 상황이에요. 25년 지금 1년 동안 지금 뭐 한 겁니까? 이쯤 되면요. 25년은 지나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미래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대감만 그냥 가득 채워놓고 올해 자체는 제가 봤더니 버리는 카드였다라는 생각이 이쯤 되니까 이제 드는 거예요. 이걸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맘이 아니고요. 저들 맘이에요. 그렇죠? 뭐 억만장자 한 명이 어떻게 이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맘이고요. 코인 대통령이 뭐 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했잖아요. 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고 뭐 ETF죠. 뭐 5개 코인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단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실현된 게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했던 게 공약이요. 사실상 올해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상 이제 시즌 종료를 올해 초부터 외치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즌이 종료다, 사기다, 고마해라. 요게 이제 한 부류가 있으시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여전히 보입니다. 말 뒤집기 선수들이었죠. 과거에 2019년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뭐 저 JP 모건도 올해 말 뒤집었죠. 근데 지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그러면 손바닥 뒤집듯이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코인판을 뒤집을 겁니다. 그게 어떤 뭐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명확한 행동들이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예측 시장과 토크나 주식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CFTC가요, 폴리마켓, 제미니 등 예측 시장 플랫폼의 규제를 낮춰줍니다. 미국의 예탁 결제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정산해주는 그 금융기관의 큰 규제 기관에서 실물 자산 토크나 서비스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토크나에 대한 모든 그 인프라 시스템이 다 하나씩 이제 그 스위치가 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SEC 위원장도 미국의 시장은 온체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탈중앙화 예측 시장 중에 이제 뭐 두 번째 2위로 보여지는 칼시라고 있습니다. 칼시도 제도권 예측 시장에 아예 그 어벤져스 팀을 만듭니다. 여기에 누가 지금 참여하냐?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언더독 등등이 참여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명확한 행동이에요. 예측 시장 그리고 자산 토큰화. 요 시장은요. 미래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누군가는 퍼다 나를 것이다. 여기에 지금 미리 큰 빨대를 다 동시에 꽂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측 시장 당연히 지금 트럼프 미디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1 발행한 지 뭐 많이 지났죠. 저기 바이낸스 뭐 크라켄 다 상장돼 있죠. 채굴 회사 그 아들들이 다 이거 채굴해서 ABTC 지금 상장까지 됐죠. 비트코인 ETF 신청했고요. 디파이 뭐 이더리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제 이자 농사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밈코인 코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수익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규제 기관이나 장관들이나 오직 한 방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레일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 한 3천억 정도 이제 인수를 주고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결제 10%를 처리하는 알짜 기업이네요. 근데 레일만 인수를 한 게 아니죠. 올해 히든 로드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 업체를 하나 이제 그러니까 자산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재무, 리스크 관리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업체 G 트레저리도 샀고요. 그다음 뭐 암호화폐 지갑이나 보관을 해주는 펠리세이드 등등을 인수를 이미 했습니다. 리플이나 서클은 코인의 끝판왕 일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경제 포럼에 매년 참석하는 그것도 스타트업 대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리플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올해는 제가 보니까 버리는 카드가 아니었나. IPO 이건 생각도 없고 전 세계 라이센스다, 뭐 영업권 이게 다 따야죠. 전 세계 규제다 이거 다 일단 합격점을 따놓고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지금 하나씩 지금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아 이게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보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면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좋은 투자자와 이제 실력이 뭐 별로인 투자자가 나뉘는 기준이 실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추는 능력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상원 은행 위원장 팀 스콧이 암호화폐 규제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 지금 누구를 만나나 했더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과 같은 대형은행 대표들, SEC, CFTC, 규제기관 권한의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지금 클래리티법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을 글로벌 코인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 아닙니까? 전 세계 코인 크립토 캐피털 수도를 만들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법을 구축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 은행 대표들이요, 공화당 또 민주당 상원 의원들 만나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논의에서 뭘 했냐? 수익형 자산, 이자 주는 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뭐 스테이킹 들어간 ETF도 있겠죠. DeFi, 은행을 거치지 않는 모든 은행 업무는 DeFi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연히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금 세탁 방지. 첨예한 이해 관계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연례 보고서를 항상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코인은 위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ETF 이거 이제 전통 금융이랑 이제 서로 섞이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뺐어요. 코인은 위험하다, 사기다 이런 표현, 취약하다 표현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기 세팅 어떻게 딱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50년, 100년간의 그 서열과 그 모든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인의 종목을 골라서 뭐 나름 저점을 잡는다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특히 많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옳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조금 뭐 시총 작고 뭐 가능성만으로 여기 올린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옳은 선택을 하시고요. 이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면 큰 보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현재는 제가 봐도 뭐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대다수가 많이 떠나신 걸로 추측이 돼요. 뭐 물론 나중에 가격 오르면 또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본색을 조만간 드러내지 않겠냐.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그냥 대충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냥 그때까지요. 그냥 잘 사십시오. 자기 생활하시고 자기 일하시고 특히 뭐 이제 가족분들과 좀 맛있는 거 드시고 겨울에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미도 하시고 우리 운동해서 건강을 잘 채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사시고 한 주 한 주 또 쉴 때는 쉬시고 그러면서 그 기간을 우리가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